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간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했던 대한민국 태극기에 둘러싸여 오늘 고국당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떠난 이해찬 전 총리, 가는 모습도 그다웠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한마디로 꼿꼿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성격에 옳은 것이 아니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글을 쓰지도 못했고 그와 함께한 지도자는 모두 성공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이제 됐다 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가 필요한데 떠났습니다. 세상은 이해찬 총리를 4번이나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맞섰던 그의 헌신과 지조, 그 정신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거목이 되어서 우리 속에 뿌리 박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정어리머리 이번 설 선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게 바로 더 나함 제품입니다. 더불어 나누어 함께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 제가 지은 건데요. 더 나함 이름을 달고 홍삼 100년 진고 그리고 사양 벌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선물하기 좋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선물은 꼭 우리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설 기획전 끝나고 나면 제가 수익금의 일부를 민생경제연구소 홍길동은행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홍길동은행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함의 정신 살리기 위해서 이번 정어리몰 판매 수익의 일부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까지 이렇게 한번 홍길동은행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차차 또 선물하게 될 텐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좀 많이 주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전화로 대량 주문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1-3158 전화 주시면 대량 주문하시게 되면 할인도 해드리고 많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유해가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의장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들어왔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침통한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부터 장례가 닷새간 치러지는데 정부가 유족의 뜻을 존중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하지만 또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장, 기관장, 국가장, 또 국민장, 국장 여러 가지 장례 형식이 있는데요. 김석환 평론가님, 사회장과 기관장을 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고인이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무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또 민주당을 포함해서 함께 장례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기관 사회장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호 여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회장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장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장이었거든요. 그때는 행안부에서 제청을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관사회장의 경우에는 아마 민주평통의 공무 중 사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통 차원에서 지원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개혁진영 전체가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형태로 비용도 그렇게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를 멘토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렇게 그동안 모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국민장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과거에 국장, 국민장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 국장이 조금 높은 거였고 국민장은 그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거였는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하냐 해서 국가장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총리를 지냈지만은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견된다라고 해서 국가장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로 본인의 소탈한 행적이나 성격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냥 모든 사회, 시민사회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회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지원이 다소 명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해서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사회장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 국장의 마음입니다. 사실 평생을 한 길 걷는 것 쉽지 않지만 그 길이 고난과 형극의 길이었을 때 그 길을 걷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이해찬 총리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 자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해찬 전 대표님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도 민주주의였지만 그분이 만드신 틀도 민주주의로 향하는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 시절에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고문도 많이 다했는데 특히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민주당 의원 시절에 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도 교육개혁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억하는 두 가지 모습은 일단 보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한 분이 있었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반역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반한 행위를 하고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이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보통 국무총리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을 짚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찬 정 총리가 민주주의에 씨를 뿌리면서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유연하게 발전시킨 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제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도입된 이후로 보다 많은 국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으로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셨던 분인데요. 우리 왜 스마트폰, 휴대전화가 보급됐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정당의 틀을 만들어주시고 ARS 시스템을 통해서 적은 돈이라도 많은 당원들이 정당의 뿌리가 되어서 특정 기업이라던가 특정 정치권에 의해서 돈 때문에 정치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런 ARS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올렸는데 독재에 투항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투사였지만 사회 변화에 정당이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선 청년 같은 모습이셨고 무엇보다 약자를 위해서는 가장 따뜻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불러서 내장탕 사주시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야 좋은 정치인이라고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던 이해찬 전 대표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전혜원 원장님 또 그런 인연을 얘기하시니까 아마 더 슬픔이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애도의 글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은주님 마음이 너무 시립니다. 이해찬 총리님을 보내는 일이 너무 힘이 드네요. 찬란하게 꽃피게 될 대한민국을 보지 못하고 가시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불다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계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만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했습니다. 도라에몽님, 이해찬 총리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영면에 드소서. 예. 이해찬 총리의 삶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삶이었는데요. 정치인 시절에 참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어록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따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강단, 꼿꼿, 대쪽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분이었죠. 네, 호통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해찬 총리가 버럭하고 호통치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호통만 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책사 역할을 했고요. 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할 만큼 든든한 어른 역할을 계속 민주당에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갈등, 동교동계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당이 여러 번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해찬 전 총리는 그 뒤에서 든든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결국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상황이 됐을 때에도 당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든든하게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뒷받침해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민주화 투쟁 경력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대학 다니시면서 대학가 앞에 서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녹두나 뭐 이런 서점들. 그 신림동의 광장이라고 하는 서점이 그 효시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신반대 투쟁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민청학령 사건,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고요. 또 대학 앞에 이런 서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분이었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도 일종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민주당이 개혁 진보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영을 넘나들면서 보수 진영에는 어른이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보수 진영에서도 참 부러워할 만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 정치 역정을 보면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걸고 싸워왔던 그런 역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전두환 50 청문회 때 보여줬던 기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토록 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시험 성적 올리기라는 경쟁적 교육관에서 탈피해서 우리 자녀들이 적성, 흥미, 특기에 따라 개성을 살리고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고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를 갖고 주장하는 걸 참 보면서 참 사람이 살면서 참 별걸 다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지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짜지도 않아요. 방금 전에 이해찬 총리
때 홍준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요. 홍준표 씨도 추모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참 똑똑한 분이셨다. 반대 진영에 있었지만 참 똑똑했다.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쭉 봤지만 물러서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는 보는데 전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요. 이해찬 총리,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해찬 세대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뭐 이해찬 전 총리의 뭐 그 운동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할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진 못합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신 지 73세 올해 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73세면 굉장히 팔팔하게 날아다니실 나이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과거에 독재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시다가 투옥도 2번이나 당하시고 그 과정에서 고문도 혹독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전 김근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모진 고문을 받다가 6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건강을 이렇게 잃으시고 또 이렇게 일찍 세상을 좀 등지게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과거 독재 정권에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전 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찬 총리 저도 가까이서 참 겪었는데 참 꼿꼿하기도 하고 빈틈이 없다고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충남 청양이 고향이시죠. 근데 고향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탁 한번 안 들어준 사람이다. 청탁 한번 들어주지 않아서 고향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원칙이 있었고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기보다 고향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분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향에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뭐 공천원금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해찬 총리는 아주 청렴한 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돈에 얽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곤 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은 있어도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건 지금 정치인들한테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해찬 전 총리는 책임 총리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책임 총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총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 한미 FTA라든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으로 지금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행정수도 이전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무회의를 하면은요, 노 대통령이 총리 말에 토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 그래요.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총리한테 모든 걸 다 맡겼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바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4번이나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당 총재 시절에 이해찬 의원을 곁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옆에 와서 딸랑딸랑하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두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쭉 돌아보면 이해찬을 귀하게 쓴 지도자는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 전체 과정에 계속 중요한 일을 맡겼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잘 쓴다는 것.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놔야 채울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해찬 총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명숙 총리 검찰 수사 그 기간에 담당 기자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이. 근데 제가 왜 이해찬 총리를 각별히 기억을 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춥던 날 서울에서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옷을 꽁꽁 챙겨 입고 강단에 서셔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이며 전직 총리에 대한 모욕주기라면서 가장 투쟁의 현장에서 먼저 서주셨고요. 정말 대책회의를 하는 사무실에 아직까지 난방기구가 제대로 설치 안 해서 추운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너무 소탈하게 정말 기자들이 컴퓨터에 선을 연결할 선 하나까지 있는지 챙겨주시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고 검찰이 칼을 휘둘러서 진보 진영을 협박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싸워주셨던 그 모습을 저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사의 모습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자일 때 이해찬 총리를 엄청 비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해찬 전 총리를 뵀는데 오히려 기자가 그래야 돼. 기자가 꺾이면 안 되지. 꼿꼿한 게 기자지라고 칭찬해 주셔서 그때 사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기도 했고 이해찬 전 총리를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해찬 전 총리는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자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선 캠프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을 할 때 뵌 적이 있었는데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있다가 오시면서 그거 그 누구야? 군인 박정은 대령 얘기하시는 거죠. 그 내용 하고 있는 것도 잘 봤고 젊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있다. 근데 왜 정어리 TV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독재에 맞서서는 투사처럼 강력하게 싸우시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은 늘 체크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 이해찬 전 대표님 민주주의의 거목이 너무 빨리 떠나셔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분이 남기셨던 유산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의 완성, 복지국가의 완성,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백운계 정치 1번지 즐겨보신다고 아주 참 좋다고 잘한다고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모시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날인가요?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 새날에서는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원래 3층인가 봐요, 스튜디오가. 근데 이해찬 총리가 3층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층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총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KBS가 지상파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현장을 중계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의 커튼이 열어 젖혀졌습니다. KBS 노조가 밝힌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의사소통을 했길래 윤석열 대통령에게 22시에 KBS에서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느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밤 10시 넘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 방송을 할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의혹의 시작은 당시 최재현 KBS 보도국장의 수상쩍은 행보에서 시작했다. 왜 퇴근했던 최재현 전 국장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느냐는 것이다. 돌아와서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하고 취임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기는가 하면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3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적시에 맞춰 방송했다. KBS 본부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KBS 본부는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 했던 자와 권력에 헌납한 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장범이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때 당시 박장범은 KBS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KBS 사장 내정 지명돼 있던 자지요. 사장도 아니면서 그렇게 편성에 간섭 개입한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사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송법은요, 누구도 편성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방송법 하면 준비된 거 있나요?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가 없다. 이건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요, 방송 편성 사장이 간섭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도 아니면서 편성을 지시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내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김기현 변호사님, 이건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취임한 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그냥 방송에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보도국장이나 뭐 그 국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거는 이제 뭐 내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법에 따른 어떤 제재나 형사처벌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그 내정자 신분이 무리하게, 그리고 이제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전문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처벌이나 징계나 이런 위법까지 감수하면서 국장한테 전화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 그 중대한 사안의 내용이 뭐냐? 비상계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 좀 의혹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의아했던 것이, 원래 5.16도 그렇고 이 내란 비상계엄 발동하고 그런 쿠데타 세력들이 맨 먼저 하는 게 방송국을 장악하고 접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궁금했는데, 이제 나중에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 내렸던 것은 확인이 됐고, KBS가 뭔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은 했죠. 네. 계엄 직후부터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어떻게 방송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 미리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주체가 박장범 전 사장이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 희한하죠. 윤석열은 국무위원들한테 내 밤 10시에 KBS에 담화문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휙하고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KBS는 저녁 7시에 얘기를 듣고, 당시 보도국장인 최재현 보도국장이 야간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방송 준비를 지시하고 안보 관련 사안이다. 했다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만에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안보 관련 사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방송 준비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시간 무렵이면은 제가 볼 때는 조지현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 두 사람하고 윤석열이 만날 쯤 시간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6시에 국회 봉쇄 문제 때문에 윤석열이 따로 안가로 불러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남이 헤어질 정도 시간쯤 됐으려나요? 근데 어떻게 저녁 7시에 그걸 KBS 쪽이 연락을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박장범 사장이 얘기를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KBS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언론사 단전단수 말씀하셨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들어간 언론사들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한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KBS한테는 미리 운을 띄우거나 연락을 취했다고 하면 KBS는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장범 사장 전에 사장이 박민 사장이에요. 그 전 사장이 김희철 사장이거든요. 김희철 사장 멀쩡하게 임기 남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냈잖아요. 해임시켜가지고 대통령 술친구라는 박민 사장을, 문화일보 출신, 방송을 방자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앉혔어요. 자녀 임기 1년 딱 채웠는데 갑자기 조그만 파우치 얘기했던 박장범 사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박장범 내정 딱 하자마자 박장범 사장이 사장 임명도 안 됐는데 인사를 막 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는 상황에 지금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박장범 사장하고 대통령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시 보도국장이 박장범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박장범 사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에 일정하게 동조했다고 하는 그 책임에서 비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계엄 선포 사실을 만약 미리 알았다면은 신고를 안 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영방송을 내란과 관련된 선전 성동에 이용하려고 했었다라는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은 우리가 보통 그 조그마한 파우치, 김건희 관련한 내용 질문을 돌려서 말하면서 아부천재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정도면 아부천재가 아니라 내란 선전 선동 혐의자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박장범 사장에게 누가 연락을 했었느냐,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이 연락을 한 것으로 지금 노조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22시에 KBS 생방송을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미 2시간 전에 생방송 대국민 담화가 세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의혹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 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종결했는데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KBS라는 공영방송 믿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으로 굉장히 보입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요. 사실 사장이 아니었으면 기존의 지휘 체계가 KBS 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송 지시를 한다면 그 사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보도국장이라든가 이런 그 지휘 체계를 통해 가지고 연락이 갔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왜 박장범이었을까? 기존의 지휘 체계로 연락을 했다면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되물었겠죠. 도대체 뭔 일이길래 10시에 갑자기 방송을 시키라는 겁니다. 라고 하면 비상계엄을 하려고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찔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장범한테 시켜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말 잘 듣는 박장범은 이거 비상계엄이구나 라는, 이거 비상계엄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시켜 라는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 박장범 사장이 그걸 알고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면은 방송법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죄는 박장범 사장한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박장범 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란 선동죄 내지는 내란 선전죄까지 추가되어 가지고 아주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얼마나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냐, 조금 알고 있었다면 내란 선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뭐 포고령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 지시를 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계엄 방송과 관련해서 박장범이 개입돼 있을 거다 이런 의혹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물어보고. 근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 그 특검도 그렇고요, 특수본도 그렇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일반 부처 그리고 경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찰과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장, 서울청장만 구속이 됐고요. 그 외에는 지금 거의 기소된 사람도 없는 지경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 계엄 당일날 국회를 봉쇄하고 둘러쌌던 기동단장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특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제가 어제 보면서 참 분통이 터지는 게 이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조사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또 어제는 보니까 김진우, 김건희 오빠죠. 얼마나 많은 일에 개입이 돼 있었습니까? 그런데 김진우도 무혐의 처분했죠. 그리고 최은수는 아예 뭐 기소조차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김진호는 무혐의가 아니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남양주 지원인가? 거기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조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일각에서는 주도 세력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그만하고 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주장, 물타기식 주장을 보수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 극우 세력에서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가스라이팅이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당연히 뭐 민생을 회복하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야겠습니다만은 내란 세력에 조금이라도 동조한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치를 척결하는데 독일이 거의 15년가량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란 특검 정말 그 수상한 게 많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도 한번 다뤄보겠지만 지금 윤석열 체포방해 죄에 관련해서 5년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막아서 막 싸웠던 김당 의원 45명 이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내란 특검이 그 부분은 또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보통 경찰 앞에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면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다중의 위력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는데요. 그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을 하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건 손을 광의의 폭행입니다. 손을 뭐 꼭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폭행이 아니고 스크럼을 짜고 너희들 오면 막을 거야 라고 위력을 행사하는 그 정도도 폭행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판례를 보면은 경찰서에 오물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투척한 것도 폭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봐주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지금 그 KBS 보도국장한테 연락했다고 하는 사람이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김거리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그 7인회가 거기에 한 명 아닙니까? 예, 황제관람을 주관을 했다고 하는 KTV에서 했던 거. 그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시에 그 담화문 발표할 때도 배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KBS에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긴급 담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라면 그 이유를 알아야지 KBS에 긴급 담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장범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면. 그럼 시각으로 보면 오후 7시 전에 연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박장범 사장한테는. 왜냐하면 보도국장한테 연락이 갔던 게 7시니까 7시에 회사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퇴근한 지 1시간 만에. 그럼 그 당시에 대통령실 안에서는 계엄 선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당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엄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얘기하거나 국무회의 열릴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국무회의 열린 시각은 그거부터 한 1시간 전밖에 안 돼요. 그럼 저녁 6시 무렵쯤에는 계엄 선포할 거라는 거를 알았던 당사자들이 대통령실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과 계엄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하거나 얘기를 듣거나 협조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하면 최재욱 비서관이 계엄 문제나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후 처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그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면은 계엄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김건희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제 전혜원 원장님. 아니 저는 뭐 아까 특검 말씀하시던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인간 스크럼을 짠 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판사 출신의 김기현이 아예 지시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 시비를 피하려면은 뒷짐을 져라.
몸싸움을 하지 마라. 욕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 방패를 하면서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했었고 문제는 특검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줘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자꾸 무혐의 처리해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인간 스크럼 짜가지고 방해하면 체포영장도 집행 못한다라는 선례가 남기는 것이고 내란 수계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공권력을 헌법 소외될 국회의원들이 무력화시킨 거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에 대한 역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 인간 방패로 나섰던 국민의힘 45인에 대한 정밀한 수사와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서 법적 처벌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체포영장 방해할 때 국회의원들 이렇게 앞에 나가서 했는데 김기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뒷짐지고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뭐 직접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제 법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특검이 받아들여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그렇게 나오면은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할 겁니다. 난감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분명히 법 기술을 써가지고 이게 법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더 지금 저쪽한테 명분을 주고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좀 착안을 하는 것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더라도 뭐 5분, 10분, 뭐 짧은 기간 정도 하고 그리고 계속 경고하다가 그냥 비켜줬다라고 하면은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치한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장기간 대치를 한 거라면 사실상 위력을 행사해서 광의의 폭행을 행사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거기 가담한 의원들이 아니라 거기 적극적으로 뭔가 지시를 하고 주도를 한 주범이 되는 의원 몇 명만이라도 좀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가 제대로 된 특검이 수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제 한덕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중관 부장판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잡아 나갈 그런 질서의 기대가 많이 모아지는데 박성재도 영장 2번이나 기각이 됐죠. 도대체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우리가 봤을 때는 핵심 중에 핵심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용현, 노상호는 그렇다 치고 국무위원들 가운데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이 자들은요 그야말로 윤석열의 완전히 그 브레인 역할을 한 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계엄 해제된 다음에도 이완규랑 김주현이 모여가지고 회동까지 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 참 가관이죠. 뭐 해도 지나가는데 한번 보자고 해서 모였다고. 그것도 안가해서 계엄 해제한 다음 날 그걸 말이라고 씨부립니까? 그렇게 해서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는데 아무리 법무부 장관 아니라 별것을 했어도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런데 이중관 부장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6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어제 재판정에서 그 박성재 변호인을 맡았던 임성근 변호사가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료했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그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이 선포된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하고 검토했을 뿐 특별검사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행위에 그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먼저 밝혀됩니다.
임성근 저자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제 얼굴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그 판사 재판 개입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최초의 법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죄로 나왔죠. 그런데 바로 저자가 지금 박성재 변호를 맡고 있는 겁니다. 임성근 요즘에 이름이 참 겹치는 이름이 많아요. 뭐 해병대 사단장도 임성근이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셰프도 임성근인데 이 임성근은 판사 출신이요. 예, 약간 좀 이름에 막 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더라도 뭐 결국에 이진관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다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궤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박성재가? 들은 사람이 없다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이 개헌 만료했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국무위원들은 얘기 안 하는데요. 어디서 만료를 했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재판할 때 이중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개입한 것을 여러 곳에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사실은 이 내란혐의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제가 지금 변호인 얘기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하지만 장관은 계몽을 못 시켰던 모양이에요. 장관이 계몽이 안 됐으니까 저렇게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이없는 주장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한테 책임 떠넘기고 나 살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이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진관 판사의 판단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내란이 성공할 줄 알고 가담했다.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가담했다. 이렇게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박성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최고 법률 참모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히 자기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사회 혼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고 자기 멋대로 계엄 이후에 사회 혼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몰라도 근데 지시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바깥으로 출국 못하게 출입국 담당 직원 보고 빨리 출근하라고 시키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시도 안 받았는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진관 판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지난 판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을 딱딱 짚어줬잖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12.3 내란이다라고 규정했고 두 번째 한덕수와 관련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판결 때 아예 언급이 됐습니다. 피고인 한덕수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해서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민의 힘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인 것을 예차 확인하였다. 즉 박성재는 본인이 지금 설득하려고 하느라 실패했다라는 논리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으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겁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박성재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가 있었던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도 박성재에 대해서 엄벌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셨을 때 요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빠뜨렸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한테 국무회의 마친 뒤에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걸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도록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나 이런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가버렸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아니다 참석한 기록만이라도 남기는다는 취지에서 서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거 서명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죄 증거로 활용될 겁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자가 이제 이중관 부장판사 앞에 섰습니다. 미꾸라지, 법기술자, 기름장어 이런 자들은 이중관 부장판사 앞에 서면 다 해결 안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실 박성재 전 장관이 빠져나갈 수 없는 대목이 곳곳에 있어요. 저기 뭐 구치소의 여력을 확인해봐라, 출입국 담당자 출석해라, 뭐 장관들 서명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공무원들 중에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예. 있지 않습니까? 회의하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이 거기 와갖고 이거 계엄 관련 회의냐? 나 못한다 하고 박차고 나갔잖아요, 사직서를. 그렇게 던졌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이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그건 완전히 넌센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 비전문가인 한덕수 전 총리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왜? 계엄의 위법성을 더 잘 알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이고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했다는 거는 죄책이 더 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아마 이진관 판사의 그 한덕수 선고 이후로 좀 개과천선을 해서 구형도 훨씬 더 높게 할 것으로 전 예상이 되고 선고도 한덕수보다 높게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구속영장이 저는 왜 박성재 장관 2번이나 기각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나는 몰랐고 말렸고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말맞추기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고 전에 재판 도중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들이 쓰는 방법이 거짓말하고 재판 침대 축구하듯이 질질 끌고 증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기대를 거는 이중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받아주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확고하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박선재 측에서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류혁 전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해달라고 했는데 부장판사가 아니다. 일단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증인을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오히려 당시 상황이 더 생생하게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말씀해 주셨듯이 재판을 받는 중에서라도 이런 후속 조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박성재는 계엄 해제 이후에 모여서 2차 계엄을 논의하거나 모의하고 뭐 이런 정황들도 재판 과정에서 또 드러난다면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한덕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엄정한 재판장들을 여러 봤는데요. 그런 재판장들 특징이 뭐냐면 재판하는 도중에 아니면 재판 시작과 동시에 중한 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냥 바로. 그런 재판장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아하. 만약에 이진관 재판장도 보면은 굉장히 단호한 스타일인데 예. 박성재 장관이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변명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구속신문하고 구속을 시켜버릴 가능성 분명히 있고. 그럴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한덕수보다는 당연히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최소한 특검에서는 구형을 한덕수 선고형보다 훨씬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특검이나 검찰이 하지 않아도 예. 재판장이 이자는 좀 안 되겠네 하면은 그냥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선고를 하지 않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에는 경찰과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지만 기소가 되고 나면은 구속에 대한 권한은 재판부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나 청구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문하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한 번 국민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확 좀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 아까 45명 저는 도대체 그걸 무혐의로 풀어준 내란 특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이게 걸리고 안 가자니 뭔가 막아서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대체 이게 뭐 이리 풀어도 안 되고 저리 풀어도 안 되니까 이제 장동혁이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을 했죠.
단식 끝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게 여전히 그 한 줌도 안 되는 당권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입니다. 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탈당 권유를 내렸습니다. 탈당 권유는 탈당해라. 탈당 안 하면 제명이다. 이건데 자동적으로 탈당 권유를 했는데 그 탈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 일주일 뒤에 자동으로 제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제명입니다. 제명보다 더한 거예요. 너 지금 죽을래? 일주일 뒤에 죽을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하죠. 네네. 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을 날릴 모양인데 지금 한동훈, 김종혁 이렇게 날려서 뭘 얻겠다는 걸까요? 미래 나의 경쟁자를 없애버리겠다.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당원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한 30만 명가량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늘어난 당원들은 전부 장동혁 쪽 사람이다. 장동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인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지만 장동혁은 지방선거 이길 생각이 없다. 대권으로 가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경쟁자를 없애는 것과 함께 어찌됐든 자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잖아요. 윤 어게인 세력의 등에 업고 위에 올라타서 지금 당대표가 된 거니까 그 윤 어게인 세력의 입맛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 호랑이 등에서 내리자니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힐 것 같으니까 어쨌든 윤 어게인 세력한테 내가 한동훈은 날렸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한동훈 때문에 모든 계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 파탄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책임 추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큰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이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보면 전혜원 원장님, 저 장동혁 당은 지방선거는 포기했다고 봐야죠. 당명을 간장종지당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는 행동이 너무 졸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한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오직 나의 권력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 전체를 수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당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서울시당 행사장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 당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을 놓고 내분이 일어나고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다 이런 정당 참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장종지당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헬스클럽당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위기만 있으면은 체력 과시하는 듯이 단식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된 게 사실은 윤석열과의 손을 끊지 못하고 극우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 그쪽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뭐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뭐 간장종지당도 좋은데요. 뭐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별수 없당. 별수 없당. 부끄럽당. 네, 사실 이렇게 된 게 한동훈 측에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한동훈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게 한동훈을 제명하지 않고 살린다 한들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 나머지 보수 극우 세력들을 다 아우르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인품과 역량의 소유자인가 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간장종지의 속을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간다라고 하고 거기를 이제 구명하려는 사람이 얼마 없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된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제명하기를 원하는 게 장동혁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주자들 만약에 좀 장동혁 대표와 연계를 원하고 있는 개혁신당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외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동훈을 날려야지 자기들이 장동혁과 손을 잡아서 뭔가 지방선거 때 연계를 해갖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장동혁 누가 더 간장종지인지도 궁금해요. 근데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요 공개가 됐는데 아이 세상에 국힘당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39.5%가 나왔어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42.7, 국힘당이 39.5가 나왔는데 막상 막하죠.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저는 원래 리얼미터 믿지도 않지만 근데 그 전에 다른 조사가 없었으면 몰라요. 갤럽 조사가 있었거든요. 갤럽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이 43 그리고 국힘당이 바닥을 쳤어요. 22입니다. 거의 뭐 더블 포인트 아닙니까? 20%대 바닥을 쳐가지고 그래 너네들 그러고도 남을 거야 20 나오는 것도 신기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아무리 리얼미터라도 그렇지 이렇게 딱 조사를 39.5를 해서 내놓으면 저건 그 리얼미터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물론 뭐 표본도 적고 또 응답이 너무 적더라고요. 응답률이 뭐 얼마더라? 그리고 또 그 ARS 조사 방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과대 포집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내놔야지. 그렇게 그냥 쏙 내놓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그 관성을 못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ARS 조사는 발표 못하게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서로 간에 그거는 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국민의힘은 리얼미터가 제일 정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차라리 그러면 네. 낫지요. 이 여론조사의 특성이기도 해요. 100번 양보해서 여론조사 특성으로 우리가 분석한다 하더라도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아주 작은 이슈에 대해서 편향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무응답층이 한 20에서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ARS 조사는 10%도 안 돼요. 무응답층이나 판단 유보를 하는 유보층이. 이 얘기는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을 대표할 여론조사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왜냐하면 중도도 있죠.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ARS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ARS는 양쪽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만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장동혁 단식이나 이런데 보수층이 좀 그 자극을 받았다. 그럼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이 그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반박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 조사예요. 이번 조사 결과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올랐다면서요.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30.7%예요. 예. 대구 경북에 사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러면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정말 30%가 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에다가. 그럼 진짜 민주당이 한 30% 이상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전 그렇게 말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지율 막 올랐어. 뭐 갤럽하고 저 MBS 조사는 부정확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 만족적인 주장들을 계속 하는데요. 여론조사 업계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줘요. 이렇게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 이렇게 다 한 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왜 전화 면접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거 하나로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응답도 무응답이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게요. 무당층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지금 이제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로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가 나와요. 최근 3개월 보면은 갤럽 MBS에서 무당층 비율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4에서 31%였고 제일 낮은 게 21%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당층이 한번 그 답표 8.9가 나왔습니다. 8.9. 예. 10%도 안 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저거는 믿을 수 없고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근데 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은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 중에서 한 5%, 10%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를 또 동시에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 국힘 지지합니다라고 사람 상대로 대답을 못해요. 근데 ARS는 버튼만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찍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럼 지방선거를 할 때 우리가 투표를 하면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투표 찍는 게 아니잖아요. ARS에 더 가깝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의 지지율, 말도 안 되는 그 40% 지지율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도 이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좀 다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다루다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까지 다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사실 시간이 좀 되면은 또 트럼프가 또 장난을 치는데 갑자기 또 한국이 뭐 국회가 비준을 안 해준다고 다시 자동차 25% 올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따가 김병주 의원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트럼프 저거 아유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다행히 오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현대자동차가 폭락했더라고요. 현대기아가 4%나 빠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5,040이 넘어가고 이 와중에 또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아마 오늘은 지금 5,000을 뚫었는데 끝날 때 종가가 5,000 넘은 적은 아직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뻘소리를 해도 우리 중시의 그 체력이 이제는 튼튼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트럼프도 깨갱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지금 캐나다 방산 관련해서 아마 지금 비서실장도 출국을 하고 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일부분 트럼프가 주시하면서 협박용으로 내건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외교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국방 안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같이 우리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정부를 믿고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보면 이재명 정부가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대외 협상을 할 때 힘을 갖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때는 대부분 국민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셨던 시기입니다. 그런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전혜연 원장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이규현 홍보수석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많은 언론에서 그 기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KBS, MBC, 뉴시스, 조선비즈, 이데일리 또 YTN까지 이렇게 내용을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달아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예, 정말 그 이렇게 중요한 뉴스의 소스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특히 어제 이규현 홍보수석이 오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제가 받기는 했지만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짜잔.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선물인데 제가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서 안 뜯어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짜잔. 오, 이것도 포장이 또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에도 이렇게 봉황 문양이 있군요. 예.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간에 계속해서 봉황 문양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시계를 안 차고 왔죠. 감동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대통령 시계 없을 때 막 그 일반 시계에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아서 뒤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이 안에 대통령 사인이 들어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안에 문양이 태극 문양이 있어요. 태극 문양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보이나? 네. 네. 예.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잘 차겠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우리 정의리원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계를 전해준 이규현 수석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울립니까? 예.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잘 차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